자, 이제 27번부터 보겠습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 저희 프로젝트 파이낸싱도 뭐 최근 10년간 한 서너 번, 너댓 번 정도 언급이 됐는데요. 요건 이제 특징이 이제 어떤 물적 담보를 이제 제공받고 대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사업의 수익성을 보고 대출을 해 주는 것이죠. 요거 1번은 이제 틀린 걸 찾는 거죠. 1번은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철저한 사업의 검토가 이루어져 정보의 비대칭 문제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자, 이거 옳은 표현인데요. 누구 입장에서 옳은 표현이에요? 사업주 입장이에요? 금융기관 입장이에요? 금융기관입니다. 금융기관 입장에서 정보의 비대칭 문제를 줄이는 거예요. 보통의 담보대출은 대출을 해준 후에 그 차입자가 그 돈을 들고 강원랜드로 가도 알 수 없다 그랬죠. 입출금 통제가 안 돼요. 그리고 대체로 이 담보대출 해줄 때에는 이 돈을 어디에 쓸 건지 미리 그 사업 계획을 검토하거나 이러지 않죠. 담보만 있으면 그냥 대출해 주는 거죠. 근데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대출해 줄 당시에 이 돈을 어디에다 쓸 건지 사업성 검토를 하고 대출을 해주죠. 그러니까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를 알고요. 대출해 준 이후에도 어디에 돈이 쓰이는지 에스크로우 계정을 통해서 통제가 되죠. 그러니까 이 차입자가, 사업주가 뭘 하는지에 대해서 금융기관이 다 안단 말이에요. 통제가 되고 하니까. 그래서 정보의 비대칭 문제가 줄어들어서 자금이 허투루 사용되지 않게끔 통제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일반 담보대출에서는 이 돈 들고 좀 비효율적인 데 돈을 쓰더라도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 말이에요. 금융기관 입장에서의 장점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다음에 2번. 설령 1번을 잘 몰라도 2번에 사업에서 발생될 현금 흐름이 주된 채무 변제의 재원이며 이건 맞죠? 근데 소구 금융이 아니라 비소구 금융이죠. 또는 제한적 소구라고 하죠. 비소구 또는 제한적 소구. 그래서 2번이 틀린 겁니다. 그 다음에 3번은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사업주의 전체 자산과 신용을 담보로 대출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프로젝트 자산은 담보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물적 담보는 없을지라도 해당 프로젝트의 자산은 담보가 될 수가 있고 현금 흐름, 그 사업의 현금 흐름이죠. 그것을 담보로 대출합니다. 그 다음에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금리는 일반 대출보다 높은 것이 일반적이죠. 위험도가 높은 만큼. 그 다음에 5번에 프로젝트와 관련된 운영 위험, 재무 위험 등 각종 위험을 이해관계자들에게 적절히 분담시킬 수 있어 개별 이해관계자의 위험을 최소화한다. 그렇죠. 이제 여러 참여자들에게 위험을 분담시키기 때문에 각각은 위험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2번이고요. 그 다음에 28번은 역목이지. 자, 역저당. 요거는 이제, 보통 말하는 이제 주택연금이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보통의 저당은 목돈으로 대출받아서 푼돈으로 상환을 하는데, 역목이지는, 푼돈으로 대출받아서 생활자금을 나중에 집 팔아서 목돈으로 갚는 거죠. 그래서 1번에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은 대출받은 원리금의 합계가 주택 처분 후 회수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다른 재산이나 상속인에게 청구할 수 없죠. 원칙적으로 그 주택에 대해서만 청구할 수가 있고 어떤 경우라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는 않습니다. 1번 맞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일정 기간마다 생활자금을 대부받는 저당이고요. 그 다음에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은 종신방식 또는 확정기간 방식으로 지급되며 지급되는 유형으로 정액형, 전후, 후박형 등이 있습니다. 종신방식도 있고 뭐도 있어요? 확정기간 방식도 있죠. 확정기간은 미리 기간을 정해 놓는 거죠. 확정기간 방식은 확정기간 혼합 방식밖에 없고요. 종신방식은 종신 혼합 방식이 있고 종신 지급 방식 있죠. 종신 지급 방식은 종신 혼합 방식. 이 혼합과 지급의 차이가 뭐예요? 혼합이 들어가 있는 건 이거는 수시 인출금이 있는 거죠. 수시 인출금이 있으면 뭐예요?
혼합 방식. 수시 인출금이 없으면 뭐예요? 그러면 지급 방식. 그러니까 종신 지급 방식은 수시 인출금이 없다고요. 주택을 담보로 이 대출받는 자금을 계산한 후에 그 전액을 쪼개서 대출받는 거예요. 전액을. 그러니까 지금 내가 주택을 제공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평균적으로 사망할 나이를 예측을 해요. 평균적으로 사망할 나이가 20년 후다. 이제 예측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앞으로 언제 사망할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평균적으로 사망할 걸 예측하는 수밖에 없어요. 자, 이때 주택 가격이 얼마가 되는지를 예상을 해야 돼요. 지금 내놓는 주택이 5억이잖아요. 그럼 20년 후에 주택 가격이 얼마인지를 예측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 20년 후면은 10억이 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10억을 다 대출받는 게 아니고요. 10억에 LTV를 적용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 집을 팔아서 회수되는 돈으로 갚아야 되니까 이걸 20년 후에 이 10억이 되면은 예를 들어 최대 70% 적용하면은 7억 대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때. 근데 지금은 어디예요? 여기잖아요. 얼마를 대출 받는 거예요? 7억을 대출 받는 거예요. 언제? 20년 후에. 집값을 예측을 해야 되니까. 근데 돈은 언제 필요해요? 지금부터 매달 필요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 돈을 쪼개야 되죠. 그래서 대출 받는 거예요. 근데 전액 7억을 다 쪼개면은 뭐예요? 종신 지급 방식. 7억을 다 쪼개면. 요 중에 일부를 남겨놓고, 예를 들어 3억 5천 남겨놓고 50%, 3.5억 남겨놓고 3억 5천만 쪼개서 대출받으면 이거 종신 혼합 방식. 이건 혹시 목돈이 필요할 때가 있으니까 이런저런 목돈 필요할 때 대비해서. 됐나요?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는 겁니다. 수신출금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그리고 정액형 전후 후박형 이건 뭔가 하면은 요거를 똑같이 이렇게 대출받으면 정액형이고요. 첫 10년까지는 정액형보다 높게, 11년째부터는 정액형보다 낮게 이렇게 대출받으면 전후 후박형 이렇게 표현을 해요. 앞에 10년간은 조금 더 많이 받고 11년째부터는 좀 적게 받는 것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 4번의 일반 저당 대출은 일시 대출 분할 상환인데 반해 역저당은 분할 대출 일시 상환이라는 점이 상이하죠. 다음에 5번이 틀렸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로는 변동금리인데 반해 주택연금금리는 고정금리예요. 이거 잘못되어 있어요. 반대로 바뀌어 있어요. 자, 왜냐하면은 이거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이 주택담보대출을 해주는 모기지론 있죠. 이 모기지론은 보통 우리가 이제 보금자리론이라고 불러요. 이 보금자리론은 누구 돈으로 대출해 주는 걸까요? 이거는 한국주택금융공사 돈으로 대출해 주는 거예요. 요 대출 자금 마련하려고 MBS 발행하는 거예요. MBS 발행해서 모은 자금으로 이렇게 대출해 주고 해요. 요거는 한국주택금융공사잖아요. 주체가.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공기업이잖아요. 고정금리가 대출자 입장에서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대출자 입장에서는 안 좋은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취급을 해요. 시중은행에서는 취급 안 해도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취급한다고요. 그런데 주택연금은 대출 주체가 누구예요? 은행이에요? 한국주택금융공사예요? 은행이에요, 은행. 은행이 대출을 해주고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뭐 해요? 보증성을 보증. 그래서 좀 더 정확한 명칭은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이에요. 정확한 명칭은. 그러니까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뭐 하는 거라고요? 보증 서는 거라고요, 보증. 대출은 누가 해주고? 시중은행이 해주고. 자, 그러면 시중은행은 고정금리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그래서 주택연금은 변동금리예요. 근데 보금자리로는 고정금리다 이 말이에요.
됐습니까? 자, 그렇게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다음에 29번은 재산관리에 관한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부동산 관리의 방식 중 혼합관리 방식은 자가관리에서 위탁관리로 이행하는 과도기에서 채택하기가 유리한 방식이다. 자, 요 혼합관리의 가장 큰 장점이죠. 전형적인 장점이 바로 과도기에 유리한 방식이다. 이거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부동산 관리란 부동산이 그 목적에 맞게 최유효 이용이 될 수 있도록 부동산을 취득, 유지, 보존, 개량 및 운용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부동산 관리는 취득해서 처분할 때까지 하는 모든 거예요. 모든 거. 그게 바로 부동산 관리고요. 그 다음에 3번에 부동산 관리는 시설 관리, 자산 관리, 재산 관리. 자, 그 세 번째 재산 관리가 어떤 경우에는 뭐 부동산 관리 번역하고요. 어떤 경우에는 건물 및 임대차 관리 이렇게 번역해요. 근데 영어 단어는 늘 property라고 해줘요. property는 다른 자산에는 신경 쓰지 말고 해당 부동산에만 신경 쓰라는 얘기죠. 그 세 가지 영역이 있고요.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산 관리죠. 자산 관리는 소유주의 부를 극대화하는 관리고, 재산 관리는 프로퍼티 매니지먼트는 해당 부동산의 운영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다음에 그 4번은 부동산 관리 방식 중 위탁 관리 방식은 관리 요원의 부동산 설비에 대한 애호 정신이 높다. 자, 부동산 설비에 대한 애호 정신이 높은 것은 위탁 관리가 아니고 자가 관리죠. 4번이 틀렸고요. 다음에 부동산 관리 방식 중 자가 관리 방식은 기밀 유지와 보안 관리가 영어하죠. 내부 사정이 외부로 잘 유출이 안 됩니다. 정답 4번이고요. 다음에 30번은 이제 부동산 개발, 부동산 분석의 용어죠. GCC 타투죠. 자, 이거 틀리면 안 되죠. 그 GCC 타투 이제 옳은 건데, 1번에 시장성 분석이죠. 시장성 분석은 뭐예요? 그거는 매매되거나 임대될 수 있는 그 경쟁력이 시장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2번에 있는 내용이 시장성 분석이에요. 그죠? 그럼 1번은 뭘 말하는 수익성이란 단어가 있잖아요. 대상 개발 사업이 충분한 수익성을 제공할 수 있는 수익성, 요거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타당성 분석에서 나와요. 수익성. 수익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 왜 타당성 분석한다 그러잖아요. 타당성을 통과했다 이건 뭐예요? 수익성이 있다 이 뜻이거든요. 수익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수행될 수 있을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타당성 분석이고, 다음에 3번에 타당성 분석은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타당성 분석을 행하나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경제적 타당성 분석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법적, 기술적 문제가 있어도 결국은 돈의 문제라 그랬잖아요. 이거 한 번 더 예를 들어야 되나요? 서울에 그 롯데, 제2롯데가 처음에 그 허가가 안 떨어졌죠. 허가가 안 떨어진 이유가 뭐 때문에 그랬어요? 처음에 허가가 안 떨어진 게 그 성남의 서울공항 비행장 때문에 안 된다고요. 안 됐다고요. 그 서울공항에서 군용기가 이륙을 하면은 그 바로 정면에 제2롯데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이 군용 비행기가 못 뜨고 내리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허가를 안 해준 거예요. 법적으로 안 된다고. 법적 타당성을 통과를 못 하는 거예요. 법적 타당성을 통과 못 하니까 안 되는 거지. 그때는 아예 불가능이죠. 근데 나중에 해줬잖아요. 나중에 해줬어요. 어떤 조건으로? 활주로 방향을 3도인가 4도 트는 조건이에요. 통과됐죠? 대신 돈이 더 들죠? 활주로 방향을 어떻게 해요? 활주로 방향을 틀어야 돼요. 3도인가 4도인가. 이 트는 비용은 누가 돼야 돼요? 롯데가 돼야 되겠지. 뭔지 아시겠죠? 자, 돈이 더 들어요. 법적 타당성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돈이 더 들어도 들어오는 수입이 더 많으면은 그러면은 하는 거죠. 경제적 타당성이 괜찮으면 하는 거죠. 또 거기에다가 그거 공사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싱크홀 생겨가지고 막 난리 났잖아요. 그 막 물이 지하수 막 싱크홀 생기고 해가지고 석촌호수 물 다 빠져.
석촌호수 물이 갑자기 막 술술술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펌프로 석촌호수 물 채워놓고 또 빠지는 거는 막아야 되고 막. 그건 기술적으로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근데 그걸 또 기술적으로 또 보완했겠죠. 또 어떻게 했겠죠. 돈이 또 더 들었겠죠. 그래도 결국은 경제적 타당성만 있으면 하는 거죠. 그건 뭐 결국은 경제적 타당성이 있어서 했는지 없어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법적 타당성이나 기술적 타당성 이런 것들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돈이 더 들지라도 결국은 뭐만 통과하면 되는 거예요. 경제적 타당성이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나가는 돈보다 들어온 돈 많으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은 맞고요. 다음에 4번에 투자 분석이라고 되어 있는데 투자 분석은 뭐예요? 최종 결정 내리는 거예요. 최종 결정. 최종 결정 내리는 건데 GCC 다 투자잖아요. 근데 앞에 나와 있는 얘기들이 뭐예요? 지역의 경제활동, 인구와 소득, 교통망, 성장과 개발의 유형 등 대상 지역 시장 전체에 대한 총량적 지표 분석하는 거는 이거는 지역 경제 분석 제일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5번에 지역 경제 분석이라고 되어 있는데 뒤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수요 공급 상황 분석하는 건 무슨 분석? 시장 분석이에요. 짝이 맞지 않는 거죠. 네, 정답은 3번이고요. 그 다음에 31번은 민간의 부동산 개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에 부동산 개발은 토지 자체를 개량하는 조성에 의한 개량과 공간 창조와 관련되는 건축물의 건축과 같은 토지 상의 개량이 있다. 그렇죠? 일단 택지를 조성을 해야 되죠. 그래야 그 위에다가 건물을 짓잖아요. 건물 짓는다는 게 결국 우리가 필요로 하는 뭐를 만드는 거예요? 공간을 만드는 거죠. 주거용이든 상업용이든 공원용이든. 다음에 2번 공사비 분양금 지급형은 사업 시행은 토지 소유자가 하고 건설업체의 공사를 발주하는 방식으로서 공사비를 분양 수익금으로 지급한다. 자, 2번과 3번은요. 2번, 3번은 거의 유사한데 차이점이 뭐밖에 없는 거예요. 공사비를 분양 수익금으로 주느냐, 공사비를 물건으로 주느냐, 이 차이예요. 그러니까 사업 시행을 토지 소유자가 하잖아요. 그러니까 공사비 대물 변경도 토지 소유자가 이 개발 사업을 시행하잖아요. 그리고 개발업자는 공사비를 건축물의 일부로 받는 거. 이건 공사비 대물 변경이고 2번에서는 공사비를 분양 수익금으로 받는 거고 그 차이밖에 없어요. 다음에 4번은 토지 소유자가 자금이나 경험이 충분하다면 신탁 개발 방식이 유용할 수 있다. 자, 토지 소유자가 돈도 있고 경험도 있으면 지가 직접 하면 되지. 그럼 뭐 신탁할 게 뭐 있어요? 그죠? 그래서 4번 틀렸고요. 다음에 5번은 신디케이트는 개발업자가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투자자에게 투자 수익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거는 다른 표현으로 투자자 모집형이라고 그랬죠. 투자자 모집. 부족한 자금을 투자자를 모집해서 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개발 사업에 투자를 한 후에 그 수익금을 각각 배당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지분금융 방식이요, 부채금융 방식이요. 지분금융 방식에서 언급이 됐던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다음에 32번은 대출 가능 금액 계산이죠. 이건 4번이 정답이었고요. 32번은 대출 가능 금액 계산. 자, 이거는 이제 주택이에요, 상가에 지금 이 문제는. 주택이죠, 주택. 주택담보대출을 희망하는. 그러니까 주택인 경우와 수익성 부동산인 경우가 다르죠. 상업용 부동산과 주택의 경우가 다르잖아요. 주택의 경우에는 LTV 기준은 부동산 가격에다가 뭘 곱하면 돼요? LTV 곱하고 그럼 이제 대출 가능 금액이 나오죠. 물론 상업용도 LTV 기준은 똑같죠. LTV 기준에서 어떤 부동산 가격에다가 뭘 곱하면 돼요? LTV를 곱하면 돼요. 그럼 이제 대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나오는데 주택의 경우에는 이제 DTI 기준이 나오죠. 상업용의 경우에는 DCR 기준 나와요. DCR. 부채 감당률 기준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쪽이어서 여기서는 어떻게 해요? 연소득을 알려주죠. 연소득에 곱하기 뭐를 해요? DTI하고 나누기 저당 상수 곱하기 나누기 하면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쪽에서는 DCR 기준에서는 순영업 소득을 알려주죠. 그 다음에 부채 감당률을 주잖아요. 이게 부채 감당률입니다. 부채 감당률. 부채는 누가 감당한다? 순영업 소득이. 그래서 부채 감당률을 나누기 하고 저당 상수를 나누기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나누기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곱하기 나누기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 중에서 숫자를 5개를 주죠, 문제에서. 5개 주면 이제 분류만 하면 돼요, 분류. 그래서 지금 연간 저당 상수는 여기 0.08 이쪽으로 보내고, 그리고 주택 시장 가치가 4억, 여기 4억이죠. 그리고 연소득 6,500만, 여기 6,500만 원이고, 그 다음에 LTV가 0.6, 이 0.6이죠. 그 다음에 DTI가 0.4. 뭐 기존 대출 있다 이런 말 없죠 지금. 그럼 이제 끝난 거예요. 곱해서 작은 쪽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는 2.45억, 2억 4천이고 여기는 2,600만 원이죠. 0.45 곱하기 2,600만 원에 나누기 0.8이에요. 2,400만 원 나누기 0.8 하면 몇이에요? 3억 2,500, 3.25 나오나요? 그럼 작은 쪽 기준 뭐예요? 2억 4천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숫자를 그냥 분류만 하면 되는 거, 분류. 자, 다음은 33번이고요. 자, 이것도 외워둘 필요가 있죠. 물론 이제 중요한 건 주택이 더 중요해요. 이건 뭐 지금까지 2번인가 밖에 출제가 안 됐어요. 나머지는 다 저쪽에서 출제가 됐고요. 자, 다음은 공업입지죠. 공업입지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에 수송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적고요. 기술 연관성이 높은 산업들은 한데 모여있는 게 좋지 않나요? 그러니까 자동차 공업이나 석유화학 공업 같은 거. 그래서 1번은 맞고요. 그 다음에 2번은 보편 원료를 많이 사용한대요. 보편 원료는 물이 대표적이라고 그러지 않았나요? 물을 많이 사용하는 산업이나 중량 증가 산업은 시장 근처에 공장을 짓는 게 좋겠죠. 그래서 맞고요. 그 다음에 3번은 편제 원료를 많이 사용하는 산업이나 중량 감소 산업. 편제 원료는 뭐 특정 지역에서만 생산되는 원료잖아요. 그리고 중량 감소 산업은 원료지향 입지. 이것도 맞죠. 그 다음에 생산비에서 임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산업은 노동지향 입지. 임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건 뭐예요? 그거는 저임금 노동력을 찾아야 되니까 노동지향 입지죠. 맞죠? 중간 지점 지향 산업은 원료와 제품의 수송 체계가 같을 경우 적한 지점에 입지하는 것이 유리하다. 맞는 것 같아요. 5번이 틀렸죠. 수송 체계가 같은 게 아니죠. 수송 체계가 같으면은 옮겨 실을 필요가 없죠. 어떤 경우에 적한 지점이에요? 수송 체계가 다를 경우. 그러니까 해상 운송에서 육상 운송으로, 육상 운송에서 해상 운송으로 항구가 바로 적한 지점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바닷가에 공장이 많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적한 지점, 수송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의외로 이걸 많이 틀리신 것 같아요. 답이 없는 것 같았어요. 그죠? 이게 수송 체계가 같을 경우 이걸 못 찾아서 답이 없어서 결국 어디 갔어요? 그래서 6번 했어요. 1, 2, 3, 4, 5번 없어서. 아무튼 그러면 이제 깝깝하죠. 수험생 입장에서는 다 맞는 것 같으면 정말 깝깝해요. 그럼 뭐 어딘가 뭔가를 잘못 읽었다는 뜻이죠. 할 수 없어요. 그때 빨리 지나가야 돼요. 그거 계속 보고 있을 수 없습니다. 시간만 낭비되니까. 자, 이거는 이제 5번이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34번은 부동산 가격과 가치 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에 부동산 가치는 현실의 실제 시장에서 매매 당사자 간에 실제로 지불된 값이다. 실제로 지불된 값은 가치가 아니고 가격이죠. 그래서 1번 틀렸고요. 다음 부동산 가치는 그것으로부터 장래 발생할 권리와 이익에 대한 값이 아니라 물리적 실체로서의 현재 가치다.
자, 요것도 아니고요. 부동산의 가치라는 거는 그로부터 발생할 권리와 이익에 대한 값이에요. 그로부터 발생할 권리와 이익이 물리적 실체로서의 가치는 아니에요. 설령 물리적 실체로서 어떤 게 있다 할지라도 그 지역의 상권이 죽어서요, 거기에서 발생할 이익이 없다면 그는 그 부동산의 가치는 높다고 할 수 없죠. 아무리 새 건물이라도 물리적 실체는 있어. 물리적 실체는 있어도 경제적 가치는 없을 수 있어요. 그거로부터 발생할 이익이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권리와 이익의 가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3번, 부동산 가격은 시장의 수급작용에 의해 거래 당사자의 개별적인 동기가 개입되어 흥정된 값이다. 이게 옳은 거죠. 3번이 옳은 거예요. 기본적으로 가격은 수요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가치는 부동산 가격에 비해 구체적 객관적 개념이다. 누가 구체적 객관적이요? 가격이 구체적 객관적이죠. 그래서 4번 틀렸고, 그 다음에 주어진 시점에서 대상 부동산 가치는 하나밖에 없지만 부동산 가격은 다원적이다. 가치가 다원적이죠. 가격은 한 개밖에 없고요.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그 다음에 35번은 가격제 원칙인데요. 이 함정에 폭 빠졌어요. 조금 어렵게 출제를 했더니 역시나. 그러니까 두 개 지문을 어렵게 하면서 그 중에 한 개를 정답으로 하면은 적중률이 뚝 떨어져요. 그런 문제는 어려운 문제예요. 이게 이제 그런 식인데, 그리고, 미리 말씀을 드리면 다음 주에는 문제가 뒤섞여서 나가요. 지금 여기는 거의 순서대로 나있죠. 거의. 조금 빼고는. 근데 다음 주에는 투자론이 1번에 나올 수도 있어요. 감정평가가 1번에 나올 수도 있고. 자, 왜 그렇게 내는가 하면 문제를 패스하는 훈련 하시라고요. 어려운 문제 나오면은 바로 패스하는 훈련 하시라고. 실제로 지금까지 시험 보면은 조금 비교적 많이 섞인 회차도 있어요. 대체로는 순서대로 나와요. 대체로는 A형, B형 모두 다 마찬가지예요. A형이 있고 B형이 있는 거 아세요? 제가 다음 주는 B형으로 내는 거예요. B형으로 내는데 B형도 다음 주는 조금 더 막 많이 섞은 거예요. 보통 섞어도 어떻게 섞는가 하면은 A형 문제와 B형 문제를 비교하면 이런 식이에요. A형이 지금 여기 이 문제잖아요. 그럼 B형은 요거하고 요거를 바꿔놓는 거예요, 자리를. 대체로 같은 페이지에서 바꿔요. A형, B형 문제가 같은 페이지에서 바꾼다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한 게 아니고 페이지를 아예 그냥 건너뛰어서 뒤죽박죽으로 만들어 놨으니까 내가 좀 자신 없는 문제는 빨리 패스하고 푸는 훈련을 하시라고요. 아시겠죠? 당황하지 마시고요. 이게 막 계산 문제가 1번에 나오고 막 그럴 수도 있으니까 아무튼 패스하는 훈련 하세요. 이제 35번 부동산 평가 원리를 할 수 있는 가격제 원칙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번에 거래 사례 비교법 적용 시 시점 수정과 관련된 가격 원칙은 예측의 원칙이다. 시점 수정과 관련된 것은 변동의 원칙이죠. 그래서 이거는 틀렸고요. 다음에 2번 부동산의 유용성이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그 지역의 환경과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자, 이게 균형이란 단어에 속으면 안 되죠. 환경을 보는 거는 균형의 원칙이 아니고 무슨 원칙? 적합의 원칙이죠. 틀렸어요. 자, 이거는 이제 여기서 정답을 찾으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대체 원칙과 최유효 이용 원칙은 직접적으로 관련된 원칙으로서 부동산 고유의 가격 원칙이라 할 수 있다. 이게 좀 어렵다 이 말이에요. 모르면은 세모하고 지나가야 돼요. 그 다음에 4번 기회비용의 원칙은 대체 원칙에서 파생된 개념으로 볼 수 있으며 대체 원칙은 감정평가 3방식의 중요한 이론 조건가 된다. 이것도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다. 5번 건부지와 건물의 부적합에서 비롯되는 기능적 감가의 판단에 대한 근거가 되는 가격 원칙은 적합의 원칙이다. 균형의 원칙이잖아요. 5번도 쉽잖아요. 결국은 이제 3번과 4번 헷갈리다가 3번 찍으면 틀리는 거고 4번 찍었어요? 3번 찍었어요? 그러니까 3번 찍은 분들이 이렇게 많아요.
1, 2, 5번에서 찍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1, 2, 5번에서 찍은 거는 제일 중요하다고 한 변동의 원칙, 균형의 원칙, 적합의 원칙을 지금 모른다. 이 세 가지,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모른다는 뜻이에요. 그럼 찍어도 이 중에 찍어야 되는 거죠. 제가 늘 말씀드렸죠. 변동의 원칙, 균형 원칙, 적합의 원칙, 변동의 원칙. 이건 무슨 일이 있어도 알아야 된다. 이게 1, 2, 5번 세 가지예요. 그죠? 3번, 4번인데 3번이 틀렸어요. 대체 원칙과 최유효 이용 원칙은 직접적으로 관련된 원칙은 아니에요. 이건 중요도는 낮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수업할 때마다 이렇게 했잖아요. 최유효 이용 원칙 먼저 쓴 후에 여기 내부 관련 원칙, 외부 관련 원칙, 토대가 되는 원칙 이렇게 먼저 한 후에 그 다음에 대체 원칙이 이렇게 따로 적지 않았나요? 따로 적었잖아요. 대체 원칙은 늘 오른쪽에. 직접 관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직접 관련된 원칙들은 이렇게 써놓고 얘는 직접 관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쓴 거예요. 아시겠어요? 거기에다가 부동산 고유의 가격 원칙에 고유의 원칙이라는 게 뭐예요? 고유 원칙. 부동산에만 있다 이 말이에요. 부동산에만 있는 원칙은 최유효 이용 원칙과 적합의 원칙 두 개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얘는 용도 다양성 때문이고요. 부동산은 용도가 다양하죠. 근데 동사는 대체로 용도가 하나로 정해져 있죠. 동사는 대체로 용도가 정해져 있잖아요. 이건 분필, 이건 수기한 거지. 이걸로 코 파거나 이럴 수 없잖아요, 이걸로. 이게 용도가 정해져 있어요, 동사는. 부동산은, 이 용도가 다양하고요. 그 다음에 적합의 원칙은, 이건 부동성 때문이잖아요. 인근 환경에 적합하다, 이게 뭐예요? 부동성 때문이죠. 동사는 적합의 원칙 따져요, 안 따져요? 동사는 적합의 원칙 안 따져요. 옆에 쓰레기 소각장 생겼다고 해서 내 자동차 가격이 떨어지는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도망을 어디든 갈 수 있으니까, 동사는. 근데 이건 도망을 못 가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부동산에만 있는 거죠. 근데 대체 원칙은 뭐예요? 대체 원칙은 동사는 대체 원칙 없나요? 동사는 대체 원칙 있죠. 이거 아니면 저거 하면 되잖아요. 동산. 그렇지 않나요? 이 자동차 아니면 저 자동차 사면 되고, 동사는 얼마든지 대체할 수가 있어요. 맞잖아요. 다른 원칙은 다 그래요. 균형의 원칙, 동산에도 균형의 원칙 적용돼요. 동산도 균형의 원칙 적용돼요. 부동산도 적용되고, 다 적용돼요.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인데, 자, 이게 기회비용 원칙은 대체 원칙에서 파생된 게 이게 이제 어려운 거죠. 뒷부분은 당연히 알고 있어야 돼요. 대체 원칙은 감정평가 3방식의 중요한 이론적 근거. 이거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앞부분이 이제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기회비용이라는 게 뭐예요? 기회비용이라는 게 우리가 뭔가를 하나를 선택하게 되면 다른 거를 포기해야 되죠. 그렇지 않나요? 기회비용이라는 건 우리가 뭔가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뭔가를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그 포기한 것에 가장 가치가 높은 거를 기회비용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런 기회비용이 발생한다는 거는 지금 어떤 상황이라는 얘기예요? 요거 할까? 저거 할까? 지금 이런 선택의 기로에 있는 상황이죠. 선택의 기로에 있는 상황에서 뭔가를 선택하는 거예요. 이게 대체 관계에 있는 두 개 중에 말이에요. 대체 관계에 있는 두 개 중에 우리가 한 개를 선택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대체 원칙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대체 원칙에서 파생되는 거죠. 한 개를 대체 가능한 두 개 중에서 한 개를 선택한다? 다른 걸 한 개 포기한다? 이 뜻이라는 거예요. 그럼 대체 원칙과 거의 거울과 같은 관계에 있어요. 거울이에요, 거울. 내가 한 개를 선택한다? 이거는 대체 가능한 것 중에 한 개 선택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기회비용 원칙은 꼭 반드시 나오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파생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4번은 좀 어렵죠. 다음에 이제 36번은 쉬운 거죠. 지역 분석, 개별 분석은 뭐 쉬운 편입니다. 요거는 1번이 바로 틀렸죠. 지역 분석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뿐만이 아니고 뭐도 있어요. 동일 수도권도 있죠. 저 틀렸고. 이건 뭐 쉽죠.
그다음에 이번에 개별 분석은 대상 부동산의 최유효형을 판정하기 위해 하는 분석. 맞죠? 그다음에 대상 부동산과 같은 행정구역이나 공법상 용도 지역에 속한 지역을 인근 지역으로 설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죠. 이거는 이제 실제 용도에 따라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경우에 따라 겹칠 수는 있죠. 겹칠 수는 있지만 그렇게 설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지역 분석을 먼저 하고 개별 분석을 나중에 한다. 맞고요. 그다음에 유사 지역은 인근 지역과 지역 특성이 유사한 지역으로 가격 면에서도 유사해야 되죠. 네, 비슷해야 됩니다. 정답은 1번이고. 그 다음에 37번은, 자, 요 정도 용어는 아셔야 되죠. 처음에 원가 방식은 무슨 원리예요? 비용성의 원리고, 그리고 가격 구하는 방법은 원가법, 임료를 구하는 방법은 적산법,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비교 방식, 수익 방식, 수익 방식으로 임대료 구하는 방법은 무슨 법? 수익 분석법. 그래서 정답은 3번 있고요. 다음에 38번입니다. 비교 방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를 평가할 경우 사정보정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없다. 사정보정 감안할 필요 없죠. 여기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할 때는 어떻게 계산해요? 표 시지기 하죠. 공시지가 기준가액은 표 시지기. 여기 이제 기타 요인을 비교할 때는 있죠. 근데 이제 여기 시지계만 하면 돼요, 시지계. 근데 거래사례 비교법에서 비준가액은 어떻게 해요? 사례 가격 곱하기 사시지기 하잖아요. 경우에 따라 여기는 이제 면적 비교를 하고 사시지기에 이렇게. 그래서 사정 보증 있잖아요, 여기는. 근데 이거는 이미 사정이 보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뒤에서 사정 보정을 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맞고요. 다음에 2번에 거래 사례 비교법은 대상 물건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물건의 거래 사례와 비교하여 맞죠? 거래 사례와 비교하여 대상 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 보정 및 시점 수정 등을 가하여 맞죠? 사시지계 등을 가하여 가격을 선정하는 방법 맞죠? 그 다음에 공시지가 기준법에서 비교 표준지 선정은 인근 지역에 있는 표준지 중에서 대상 토지와 용도 지역, 이용 상황, 주변 환경 등이 같거나 비슷한 표준지를 대상으로 한다. 맞죠? 당연히 그게 그러한 상황이 같거나 비슷해야 비교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4번에 현실성이 있고 설득력이 풍부한 방법으로서 적절한 사례가 있으면 부동산 전반에 적용 가능한 장점이 있다. 요거 가장 큰 장점이에요. 비교 방식의 가장 큰 장점이어서 요 정도는 꼭 기억해 두시고요. 다음에 5번이 틀렸는데요. 사례가 인근 지역 사례인 경우에는 지역 분석을 할 필요가 없다. 자, 요거 이제 용어를 좀 조심해야 돼요. 지역 분석과 지역 요인 비교라는 용어는 다른 용어예요. 이 지역 분석은 어디서 등장하는 거예요? 지역 분석, 개별 분석에서 등장하는 거고요. 지역 요인 비교, 개별 요인 비교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지역 요인 비교, 개별 요인 비교는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 분석, 개별 분석은 반드시 해야 돼, 이거는. 반드시 해야 돼, 반드시. 근데 지역 요인 비교, 개별 요인 비교 할 때, 우리 이제 인근 지역, 유사 지역 이렇게 있잖아요. 인근 지역이 있고 유사 지역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대상 부동산이 있는 지역이죠. 사례도 여기서 구했다면은 같은 지역이잖아요. 같은 지역일 때는 뭐를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지역 요인을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사례가 여기 있으면은 이 서로 다른 지역이니까 지역 요인을 비교해야 되죠. 그러니까 지역 요인 비교라는 거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개념인데 이런 작업은 반드시 해야 되는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용어를 헷갈리지 마시라고요. 아시겠습니까? 지역 분석이라는 용어와 지역 요인 비교라는 용어는 전혀 다른 용어예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뭐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해야 돼요. 지역 요인 비교를 할 필요가 없다. 이걸 꼭 구별을 하시라고. 지역 분석과 지역 요인 비교라는 용어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이고요. 그 다음에 39번은 수익가액을 묻는 거죠. 이 수익가액을 묻는 거는 여러분이 이제 그 머릿속에 매뉴얼을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수익가액을 묻는 문제는 이 문제에서는 환원율을 어떻게 처리하도록 돼 있을까? 환원율을 빨리 찾아야 돼요. 왜냐면은 수익가액 계산하려면은 뭐를 찾아야 돼요? 환원율과 순영업소득을 구해야 되거든요. 근데 순영업소득 계산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쉬운 거예요? 요거는 쉬운 거잖아요. 가유순만 하면 되니까. 뭐가 더 골치 아픈 거예요? 환원율 계산하는 게 골치 아파요. 환원율 계산하는 방법이 굉장히 많잖아요. 환원율 계산하는 방법이 물리적 투자결합법에서는 토토건건 이렇게 풀어야 되고, 금융적 투자결합법에서는 지지저조 이렇게 풀어야 되고, 부채감당법에서는 부저조 이렇게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시한 자료가 어떤 자료냐에 따라서 푸는 방법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 곱하기, 여기는 더하기 하는 거고, 여기는 다 곱하기 하는 거고. 자, 이게 골치 아픈 거단 말이죠. 이걸 판단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빨리 뭐를 봐야 되는가 하면 환원율에 대한 정보를 봐야 돼요. 근데 이 문제는 괄호 속에 맨 끝에 괄호 속에 환원율을 알려줬죠? 이러면은 땡큐다 이 말, 땡큐. 나는 뭐만 계산하면 돼요? 순영업소득만 계산하면 돼요. 자, 그래서 순영업소득만 계산해서 그냥 10% 0.1로 나누면 돼. 더군다나 0.1로 나누는 거는 순영업소득의 배열 순서와 어때요? 배열 순서가 똑같아요. 순영업소득만 계산하면 끝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가능총소득이 얼마예요? 가능총소득이 5천만 원이고, 유효총소득은 여기다가 공시를 반영해야 되죠. 평균 공실률이 몇 프로? 10%. 그럼 5천 곱하기 0.9죠. 0.9. 10%를 빼는 거는 곱하기 0.9를 하면 되니까. 그 다음에 운영경비가 유효의 30%를 차지하는 경우. 그러면 수는 어떻게 돼요? 5천 곱하기 0.9 곱하기 0.7이죠. 0.7. 30%를 빼는 거는. 여기가 순 끝난 거예요, 이제. 그럼 뭐만 곱하면 돼요? 5 곱하기 9 곱하기 7만 하면 되죠. 맞나요? 배열 순서만 알면 되니까, 동그라미는 굳이 안 두드려도 되니까, 5, 9, 45, 7 곱하면 7, 5, 35, 3 올라가고, 4, 7이 31, 315죠. 315인데 0.1로 나눠봐야 315죠. 맞나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 다음에 40번은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인데, 자, 이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는 지금 이 1번에서 틀면 안 돼요. 왜냐면 이게 표준, 개별, 표준, 개별, 공동, 표준, 개별, 집합, 이렇게 8가지죠. 표준은 이렇게 3군데, 개별도 3군데. 근데 개별 3개만 누가 해요? 시군구장이 하고 나머지 공동, 집회 이거는 다 표준 3개뿐만이 아니라 국장이 하잖아요. 근데 요거는 이제 표준지 공시지가, 개별 공시지가 이건 토지의 경우고, 주택은 표준주택과 개별주택으로 나누는 거는 단독주택이고,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합쳐서 그냥 주택하는 거고, 요거는 비주거용 표준부동산, 비주거용 개별부동산 이렇게 하잖아요. 요거는 뭐라고 해요? 비주거용 일반부동산 이렇게 하고, 얘는 비주거용 집합부동산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비주거용 부동산의 경우는 그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비주거용 부동산은. 그래서 1번에 비주거용 일반 부동산, 비주거용 일반 부동산은 비주거용 표준과 비주거용
개별 부동산으로 구분하여 공시되는 거죠. 근데 2번은 보세요. 공동주택가, 이걸 못 찾았다는 게 더 문제예요. 1번을 체크했다는 게 더 문제가 아니고, 2번을 못 찾았다는 게 더 큰 문제라고요. 왜냐면 이게 공동주택 가격은 표준과 개별로 구분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이거는 못 찾았다는 것은 스스로 자학을 해야 돼요. 아니, 얼마나 강조했는데, 제가 이거를. 표준, 개별 이렇게 나누는데 얘는 안 나눠진다. 얘는 전수조사예요, 전수조사. 전부 다 조사예요. 이렇게 구분 안 하고. 얘는 이미 다 표준화가 됐다고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2번이 틀린 거예요, 2번이. 그 다음에 3번에 표준지 공시지가와 개별 공시지가 기준 시점은 내년 1월 1일이고, 표준지 공시지가는 그 토지에 뭐로 봐요? 개별 공시지가로 보죠. 따로 계산을 안 해도. 그리고 지금 5번 얘기를 보면은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 가격은 주택시장에 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자, 정보 제공이란 말도 있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과세 등 업무, 이렇게 있죠. 세금 얘기 나오잖아요. 세금 얘기 나오는 경우에는 표준이 없으면 맞는 말이라고 보면 돼요. 표준이 안 보이죠, 지금. 예, 표준이 세금 얘기가 나오면은 그건 틀린 거고, 표준이 없네, 세금 얘기 나와도 되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아셨어요? 자,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틀린 것들을 반복해서 연습하실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애쓰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